이제는 1장에서 해양 플랜트들 종류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드릴링 리그고요. 아까 드릴링 리그 뭐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유정이 발견이 되면 석유가 있는 데가 발견이 되면 있는 구역 같으면은 한 번씩 다 뚫어봐 가지고 석유가 나오면은 여기서 석유를 계속 캡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멍만 뚫고 다니는 장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높은 탑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구멍을 깊게 뚫어야 되니까 여기 드릴로 쓸 그 작대기를 이렇게 놔요. 그러면은 드릴로 부응하고 뚫고 들어가면 얘가 요만큼 들어갔죠? 그럼 여기 위에다 또 작대기를 올려요. 그럼 또 부응하고 뚫고 들어가요. 아래로. 그런 식으로 계속 뚫고 하면서 위에서 계속 그 드릴 봉을 이렇게 끼워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대릭이라고 하는데 그 대릭을 설치를 한 해양 플랜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멍만 뚫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추만 하기 위해서. 시추하는 대릭이 올라가 있는 이게 그 대릭이거든요. 딱 봐도 똑같이 생긴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애들이 시추 장비들인데 뭐 이게 한 군데만 뚫는 게 아니라 여기 뚫어보고 그 다음에 옮겨서 또 뚫고 해요. 뭐 물론 한 5분에 하나씩 구멍 뚫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저 가서 위치 잘 조절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넓은 영역에 대해서 시추를 여러 번을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석유 나오는데 나왔어. 그럼 이 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더 안 남아 있거든요.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역들 구멍 뚫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시추를 하긴 하는데 얘네들한테 요구되는 건 뭐냐? 1번 뭐 오늘은 여기 와서 일하고 내일은 집에 가야 된다.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멍 뚫는 동안에는 이동을 안 해야 되는데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좀 특이하긴 하죠.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작업 끝나면은 집에 가야 돼요. 그런 타입으로 쓰기 위한 플랫폼들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컵 리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순서대로요. 제컵 리그, 반잠 수식, 드릴식. 제컵 리그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리가 3개가 있거든요. 그 다리 3개가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건 아니고 어느 위치점 오면은 그 다리를 위에서 쭉 내려갖고 땅바닥까지 해저 바닥까지 탕하고 찍어요. 그런 다음에 그 플랫폼은 그 다리 3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시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이죠. 다리 3개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문제는 뭐냐? 다리 길이보다 깊은 바다는 작업을 못해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 반잠수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추선 하면 많이 생각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렇게 다리 4개나 6개 같은 걸로 지지를 해놓고 그 위에 넓은 판이 있고 거기에 대릭이 올라가고 아래쪽에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폰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고 여기 판이 있고 위에 대릭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바다. 이런 반잠수식은 부력이 수면 아래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좌우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 파도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한데 저항 추진에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올 드릴십이라는 거랑 좀 경쟁을 하죠. 반잠수식은 하여튼 많이 쓰긴 했고 드릴십은 이제 그 해양 플랜트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잘 얘도 많이 팔리기 시작했던 물건들인데 전통적인 건 아니었고요. 배 위에다가 대릭을 얹은 형상입니다. 딱 봐도 밑에는 배잖아요. 그럼 뭐가 좋겠어요? 이동하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 뚫고 또 가서 또 뚫고 하는 게 지가 알아서 갈 수 있어요. 이런 반잠수식 같은 거는 자기 자체적으로 추진은 거의 안 하고요. 딱 와갖고 예인선이 끌어줘야 되거든요. 뭐 제컵 리그 같은 거 말할 필요도 없이 예인선이 끌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동이 쉬워가지고 좀 좋기는 한데 생긴 게 기본적으로 배기 때문에 파랑 중에 움직이거나 뭐 하는 거에 좀 약점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드릴식 같은 거는 깊은 바다에서 주로 쓰기는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해저에다가 묶어놓지는 않고요. DP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연구 많이 되던 건데 다이나믹 포지셔닝이 뭐냐면요. 파도가 올 때 얘가 자기 위치를 GPS로 받아가지고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조종을 해요. 조금씩. 그래서 한 위치를 유지하면서 드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게 정밀하게 가겠죠. 이 드릴이 막 길면은 태저까지 한 1000m 정도 될 텐데 1000m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바닥에다가 드릴 꽂은 채로 여기 위에 파도가 있어도 얘는 그 자리를 유지하게끔 계속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특징들을 가진 게 드릴쉽입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다룰 물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해양 플랜트 이전에 시추하는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뭐 프로덕션 하거나 위험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서브시 시스템이고요. 서브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해저에 바다 밑바닥에 깔리는 시스템들입니다. 그건 정확히 뭘 하냐면은 유정을 뚫었으면은 그 유정에서 계속 하는 얘기지만 원유가 별로 좋은 상태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걔를 원유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유정에서 나오는 유체, 유정에서 나오는 유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해상으로 여기서 캤어요. 지금 여기서 캤는데 여기 해상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 중간에 들어가는 해저에 깔린 시스템들을 다 써보시라고 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 우선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유정을 뚫어놨으면 드릴쉽이 뚫었잖아요. 그럼 거기 위를 막아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유체 뭐 압력이나 양을 조절을 해줘요. 그냥 뭐 나오고 싶은 대로 나오세요라고는 안 해요. 일정하게 조절을 해야 위에서 작업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달려 있는 게 좀 생긴 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라고 해갖고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뭐 이런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 그게 모이는 데가 매니폴드예요. 그래서 트리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이프가 와가지고 매니폴드라는 걸로 보입니다. 매니폴드가 말 뜻이 뭐냐면은 여러 개가 하나로 모이는 걸 매니폴드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별로 자주 들어본 단어는 아닐 텐데 이렇게 막 라인이 여러 개 와가지고 하나로 묶이는 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저기 여러분들 자동차 그 본넷 열어보면은 엔진에서 이렇게 그 흡기랑 배기 관들 있잖아요. 그게 따로따로 안 나오고 하나씩 기통별로 나오다가 모이거든요. 그걸 매니폴드라고 불러요. 어쨌든 그런 류의 매니폴드가 있습니다. 그럼 매니폴드로 모아가지고 뭔가 처리를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바로 위로 보낼 수도 있겠죠. 석유를. 그런 것들을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 있는 아까 엄빌리컬, 뭐 플로우 파이프, 라이저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브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서브시 시스템은 그 캐내는 원유를 캐내는 아니면 가스를 캐내는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복잡할지가 정해져요. 바다 밑바닥에서 처리할 게 되게 많은 그런 안 좋은 품질의 원유가 나오면은 서브시가 복잡해질 거고 뭐 대충 뽑아도 해상에서 처리할 수준이겠는데 하면은 서브시가 좀 간단해지겠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저에다 장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걸 육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로 끌고 가서 이렇게 가라앉히거든요. 저 밑에다가. 근데 여기 밑에가 한 1km 된다고 해봐요. 수심이. 요새는 1km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km 되면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ROV라고 해가지고 원격 조정하는 로봇으로 밑에 가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 로봇을 상당히 많이 옛날부터 많이 쓰던 분야예요. 서브시 설치 관련해서. 실제로 저렇게 예쁘게 그림같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얘기하는 거는 생산이랑 저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밑에서 서브시에서 퍼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원유들을 해상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밖으로 운송을 시켜줄 준비를 하는 게 프로덕션 앤 스토리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하는 게 FPSO. O는 오프로딩이라고 해갖고 짐을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지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배에다가 이렇게 실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거를 FPSO라고 부르고 대개는 그게 있겠죠. 기본적인 내용은 원유를 채굴해가지고 걔를 정제를 해서 정제라는 게 분별 증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원유 운반선에 실어도 될 정도로 만들어서 그걸 공급을 합니다. 얘는 특징이 뭐냐? 유정 아까 시추에서 뚫었죠. 서브시 깔았잖아요. 서브시에서 올라왔을 때 걔가 고정이 돼 있어요. 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이건 FLNG거든요. FLNG든 FPSO든 한 자리에 설치되면은 그 서브시 시스템이랑 같이 그 유정 다 캘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설치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잠깐 나 어디 집에 좀 갔다 올게 하고 그거 다 해체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운용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수명 다 될 때까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기 미국 같으면은 해저에서 기름 많이 캐는 데가 플로리다 앞바다인데 저기 멕시코만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태풍 올라오거든요. 허리케인. 뭐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뭐 북해에서, 영국 북해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도 바다 거친데고, 그래서 파도가 많이 치거나 폭풍이 올 때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대피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주렁주렁 달린 게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텨야 돼요.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뭐 10만 년에 한 번 올 것 같은 파에도 버틴다는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면 있어요. 진짜 10만 년 쓴다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10만 년에 한 번 올 것 같은 파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더 작은 확률이지만 100만 년에 한 번 올 것 같은 파는요, 그건 못 버티겠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수준일 거고, 물론 진짜로 100만 년에 한 번 올 파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못 버티고 부서지면은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렇다고 뭐 끝도 없이 단단하게 만들어서 막 1억 년에 한 번 오는 파도도 버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그래서 중간에 고장이 나도 집에 갈 수가 없어요. 한번 나오면은 끝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입고 저기 항구로 돌아가나 조선소로 가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계속 수리를 하냐, 그냥 띄워놓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수리를 해요. 유지보수라는 개념으로 합니다. 오히려 메인터넌스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보면은 뭐 밖에서 작업한다는, 그러니까 선체도 만들어 놓고 밖에서 작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에서 보수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FPSO든 FLNG든 물 밑에 떠 있는 플랫폼보다 항상 얘기하지만 위쪽에 뭐 어떤 공장들이 있고, 이렇게 공장들이 있는데 거길 탑사이드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그 탑사이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 탑사이드 없이, 탑사이드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뭐 캐는 원유들 처리하고 프로덕션 한댔잖아요. 프로덕션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캐가지고 바로 그거 짐으로 실어서 탱커로 보낼 건데요? 라고 하면은 프로덕션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뭐 육지에서 하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라는 거죠. 그런 애들은 FSO라고 따로 부른다 라고 했고, FLNG랑 FSRU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천연가스를 캐서 그 천연가스를 가스 형태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액화를 시켜서 LNG 형태로 공급을 하고,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가스로 바꿔주는 그런 일련의 시스템에 들어간 애들이 FLNG, FSRU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은 사실 FLNG예요. 여기 FLNG 운영 시험할 때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양 플랜트 제일 마지막 그 공급 체인에서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다루는 제일 마지막 항목인데, 그러면 FPSO나 뭐 FLNG나 만든 거를 어떻게 옮기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로 옮길 수도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옮길 수도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깔려면은 저쪽에 해양 플랜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파이프를 쭉 해갖고 육상까지 올려야 돼요. 육상에 있는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이게 터미널까지 그런 파이프를 바다 밑바닥에 깔아야 되잖아요. 그거 뭐 쉽겠어요? 돈 많이 들겠죠. 설치 비용 많이 듭니다. 설치하려면은 이런 전문적인 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쭉 가면서 이렇게 밑에다가 파이프를 착착착 하고 깔거든요. 근데 한번 깔아놓으면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 파이프라인 따라서 계속 공급하면 되잖아요.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런 거 좀 좋겠죠. 지우개가 많이 작네. 잘 안 지워지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말고 자주 쓰는 게, 이제 그럼 배로 옮길게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옮기는데 컨베이어 벨트로 그냥 계속 연속해서 옮기냐, 아니면은 택배 차로 왔다 갔다 하냐, 그 차인데, 택배 차로 쓰는 걸 우리가 셔틀 탱커라고 하고요. 셔틀 탱커는 당연히 기름을 옮기는 배기 때문에 LNG는 따로 있겠죠. LNG 운반선이. 셔틀 탱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조선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 원유를 옮기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냥 유조선은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량으로 실어서. 근데 셔틀 탱커는 먼 거리를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양 플랜트에서 육상 기지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뭐 육상 기지는 그 처리하는 공장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거리 운송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합니다. 일반 유조선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요구되는 게 육상 터미널에 와갖고 옮기는 거야. 뭐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FPSO에서 걔랑 같이 붙어서 원유를 이렇게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오프로딩을 해야 되잖아. 오프로딩을 해야 되는데 FPSO 있고 그 옆에서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도에서 출렁출렁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FPSO 뭐 필요하다고 했어요? DP 아니, 드릴십에서 DP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FPSO도 자기 자리 유지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셔틀 탱커도 자기 자리를 유지를 해야 오프로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종 시스템이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셔틀 탱커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뒷부분 해양 플랜트 특성이랑 그 다음에 그 미래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